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디자인 회사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처럼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변한 세상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해가 바뀌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불경기에 줄줄이 폐업을 하는 거래처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저라고 아주 형편이 나았던 것은 아니에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와 직원들 역시 작은 일감 하나를 따내기 위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이리저리 고개가 땅이 닿도록 숙이며 다녔거든요. 자존심은 저 바닥에 접어두고 납작 엎드려 직원들만 보며 달렸습니다. 추운 날, 갑자기 거래를 끄는 회사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오던 날도 있었고, 거래처에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사무실에 종일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던 날도 있었어요. 컴컴한 어둠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은 다행히도 우리 업체를 먼저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늘어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에 지금의 순간이 저에게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께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말을 참 자주 하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라고. 그러다 보면 그 끝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몇십 년을 한 분야에서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아남다 보니 사장님의 말씀대로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 입사해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일을 겪기 전까지 제가 살아온 삶은 참 무난하고 평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성실한 회사원 아버지와 알뜰한 가정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웃음이 많고 다정한 어머니와 겉으론 엄격했지만 사실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 품에서 보호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지냈죠. 어렸을 때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오늘은 또 뭘 하고 놀면 좋을지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어렸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자 복인지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철이 바뀌면 새 옷을 사입고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니고 용돈을 받아 군것질을 하고 저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들이 누군가가 간절히 꿈꾸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일상을 누리게 해주신 부모님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꼭 우리 부모님처럼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학교에서만큼은 늘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꿈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공부가 필요 없다면 상관없지만 아직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면 일단은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꿈을 찾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고요. 당장 뭘 하고 싶은지 몰랐던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꽤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여러 과들이 있었지만 취업을 하기 전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이 전공이 과연 나랑 잘 맞을까? 처음에는 고민이 됐지만 막상 배우니 재밌더라고요. 언젠가는 나도 내 회사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취직한 곳은 한 디자인 업체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간판, 전단지,
메뉴판, 판촉물 등 온갖 것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직접 인쇄 공장까지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꽤 큰 회사여서 직원도 꽤 많았어요. 제가 속해 있는 영업팀은 주로 외부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고객을 대하는 방법, 새로 영업을 따는 방법,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는 언제나 저에게 좋은 자극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영업팀 직원들을 특별히 좋아하셨어요. 본인이 영업사원 출신이라 그런지 어떻게 일하는지 너무 잘 안다며 영업팀만 데리고 회식을 하는 날도 많았어요. 사장님은 막내인 제 이야기를 듣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자네는 영업일이 재밌나? 솔직히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고객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짜고짜 갑질을 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진심을 다해서 대하다 보면 그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계약을 해주는 것이 신기했어요. 전에 심하게 굴었다고 사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땐 참 보람있더라고요. 이 친구 벌써 그걸 깨달았네. 영업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영업하는 거 적응되면 틈날 때마다 인쇄소도 가보고 간판 제작 공장도 가보고 해봐. 배워두면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걸세. 저는 사장님의 말씀대로 영업일이 조금 한가한 날에는 공장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배우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 회사의 디자인이 어떻게 실물로 제작되는지 보는 것은 꽤 재밌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본 내용들은 고객님들과 미팅할 때 빛을 발했어요. 제작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더니 훨씬 이해하기 좋다면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선뜻 계약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일상을 나눈다는 것이 꽤 즐거웠어요. 이 회사에서 오래, 가능하다면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에게도 후배가 생겼고 단골 거래처도 생겼어요. 저도 빨리 승진해서 선배들처럼 큰 거래도 성사시키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IMF를 기억하시나요? 이때가 바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큰 위기이자 절망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은 도미노처럼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희 집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설마 했던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면서 아버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어떻게든 서울에서 버텨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밥 먹듯이 다녔던 인쇄 골목의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줄줄이 부도를 맞아 결국 폐업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거래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계약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진행하던 거래처의 일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앞다퉈 단가를 내렸고 업체 전체적으로 제작 단가가 폭락하면서 회사의 월 매출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매일 밤을 새워가며 회의를 했지만 그 누구도 그럴듯한 해결 방안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만은 밀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국가적 경제 위기 앞에서 사장님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버틸 만큼 버틴 사장님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자 결국 직원들을 전부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직원들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흐느껴 울던 사장님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자리에서 사장님과 회사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빼곡하게 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무작정 회사에 찾아갔더니 역시나 사장님은 혼자 회사에 나와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본 사장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자네가 왜 뭘 두고 갔나? 네, 사장님. 제가 이곳에 미련을 잔뜩 두고 간 것 같습니다. 포기하려니 제 마음이 허락하질 않아서요. 자네 마음은 나도 잘 알고 있네. 나라고 쉬웠겠나? 그런데 어쩌겠어.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사장이 무슨 염치로 회사를 지키겠나? 사장님, 저에게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네?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영업은 진심이라고요. 제가 그 진심 보여드릴게요. 다시 생각해도 무슨 패기였는지 잔뜩 기압이 올라간 저는 일주일 안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사장님에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못 이기는 척,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동네 마트부터 돌면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마트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였지만 손님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는 주기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마트도 직원을 줄여 사람은 없는데 일은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물건 진열도 돕고 주차 정리를 돕고 영업이 끝나면 청소도 나서서 했어요. 마트, 미용실, 세탁소, 식당, 눈에 보이는 곳은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며 저를 쫓으려던 사장님들도 싫은 표정 하나 없이 성실하게 돕는 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성사시킨 거래가 총 4건이었어요. 당시 일주일에 한 건도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 놀랄만한 기록이었죠. 약속대로 일주일 뒤 저는 사장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진작 포기하고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믿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동안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일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버티다 보면 다시 예전처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사원인 자네도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사장인 내가 더 크게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쉽게 포기했던 것 같아 부끄럽네만. 나도 자네와 함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나? 기회라니요. 기회는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거죠. 사장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전 아직 사장님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버티면서 견뎌내요. 내가 더 이상 자네 보기 부끄럽지 않게 다시 열심히 해보겠네. 끝까지 나랑 함께 해주게나.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사장님은 그날 정말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밤낮 없이 발로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영업을 하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옛날이 떠올랐다면서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다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장님과 저는 잔뜩 기압이 들어간 상태로 회사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디자이너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일감을 따와도 디자인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고민했던 사장님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이 높은 디자인팀 대리님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월급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디자인 일을 잘한다고 알고 있어서 걱정보다는 든든한 마음이 컸습니다. 사장님은 저와 대리님에게 과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주시면서 이 명함이 다 없어질 때까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사장님과 디자인 과장님, 저,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은 똘똘 뭉쳐 회사를 위해 달렸습니다. 도원결의에 맞먹는 의지를 다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비장하게 일을 시작했지만 막상 맡게 되는 일들은 대부분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예전에 맡았던 일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어느 하나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전단지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글씨가 더 잘 보일지,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면 고객님들의 눈에 더 띌 수 있을지 매일 모여서 연구했고
항상 최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 건이 두 건이 됐고 두 건이 세 건이 되었어요. 우리의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다른 거래처를 연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으쌰으쌰 서로를 응원하며 회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날씨 같았던 상황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저와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낸 디자이너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우리의 결혼식에 주례까지 서주실 정도로 우리 부부를 각별하게 아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었던 덕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좋은 기운이 생긴 건지 회사도 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었어요. 기존 고객들은 주기적으로 꾸준히 우리 회사를 찾았고 새로 생긴 거래처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덕분에 직원도 몇 명 새로 뽑을 정도로 회사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직원이 들어오면서 저와 아내도 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완전한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려울 때 더 탄탄하게 내실을 다진 덕분에 분야도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성실하게 노력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만약 똑같은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겠구나 싶던 어느 날 사장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오 부장, 나는 이제 물러나려고 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안 계시면 회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 회사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물러나시다니요. 자네랑 윤 부장이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두 사람 덕분에 이렇게 잘 됐는데 뭘 어떡해? 부장이 둘씩이나 있는데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아이 참, 부장은 그냥 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사장님한테 아직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말에 사장님은 잔기침을 쏟아내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원래부터 기관지가 많이 약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증상이 너무 심해졌다고요. 병원에서는 더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장이며 거래처며 다니다 보니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그동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참았지만 이제는 회사가 안정권에 들어섰고 거래처도 꾸준히 늘고 있으니 그만 자신은 빠져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맡아서 잘 운영해 주었으면 좋다고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얼떨떨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는 이미 회사를 한번 접었던 그때 결심했던 일이었어. 자네가 워낙 열정이 넘쳐서 여기까지 온 거지. 회사에 있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잘해보게. 자네라면 분명 우리 회사를 예전보다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는 공기 좋은 곳에서 집사람이랑 편하게 보내고 싶으니까 좀 놔주게.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의 결정은 끝낸 상태였고 남은 것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물론 언젠가는 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때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장님한테는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퇴근 후 집에서 밥을 먹다가 아내에게 오늘 사장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던 아내는 의외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일에 타이밍이 있다면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는 꿈을 이룰 타이밍은 지금이 아닐까? 그동안 잘해왔잖아. 조금 더 자신을 믿어보는 게 어때?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안개로 가득 찬 것 같았던 머릿속이 선명해졌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맨몸 하나로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데 저라고 못할 것도 없다는 자신감이 마구 솟구쳤어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다음날 곧바로 사장님을 찾아가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에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을 지으신 사장님은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깨 넘어 봐왔던 사장님의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사장님이 안 계셔도 회사를 반드시 잘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인수 과정은 몇 달에 걸쳐 꼼꼼하게 이뤄졌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자리를 넘긴 뒤에 귀촌을 준비하면서 저를 계속 도와주셨어요. 사장이 된 뒤로 저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신 사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직원들보다 더 앞장서서 뛰어다녔어요. 직접 발로 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안 가본 동네가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마다 인사를 드리면서 새로 계약하는 상가가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그 무렵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 제 명함이 없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치열했고 매 순간 간절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항상 진심을 강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말고 나서서 도우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귀한 가르침을 저도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거래 성사라는 큰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작업물을 정리해서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발로 뛰지 못하는 먼 곳에서도 우리 회사의 작업물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으로 진심으로 일하는지 알 수 있게끔 업로드하는 사진 하나, 글씨 하나도 대충 올리는 법이 없었어요. 정성과 진심, 그리고 확실, 이 세 단어를 무기로 직원들 모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한 번 의뢰했던 고객님들은 대부분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열심히 홍보를 해주셨죠. 한 번은 제가 늘 방문하던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상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생선 팔아서 드디어 건물을 세우게 되었다고요. 그동안 제가 얼음도 날라주고 바쁠 때 손도 보태줘서 너무 고마웠다며 건물에 들어가는 간판을 저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나치지 않은 작은 마음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늘 새롭고 짜릿했어요. 아내를 필두로 한 디자인팀 직원들은 직접 답사를 가서 건물도 살피고 주변 환경도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며칠을 매달린 끝에 건물주의 요구사항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시안을 본 상인분은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셨어요. 너무 세련되고 예쁘네요. 사장님한테 맡긴 거라 더 볼 것도 없지만 생각보다 더 멋있어요. 생선 팔던 아줌마가 이렇게 멋진 건물의 주인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어쩜 이렇게 건물이랑 잘 어울릴까? 칭찬 감사합니다. 저희 디자인팀 식구들이 며칠 동안 건물 앞에서 이리저리 구상하느라 애 많이 썼어요. 주변 건물 중에서 가장 분위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판이 뭐 그리 크게 차이가 날까 싶었는데 차이가 나네요. 사장님, 항상 자기 일처럼 일해줘서 고마워요. 생선가게 사장님 건물의 간판 작업을 시작으로 비슷한 작업을 의뢰하는 고객님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을 생각해서 성심성의껏 했던 일들이 결국엔 우리 회사의 이름을 크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간판으로 꽤 유명한 회사가 되었어요. 지역이 어디건 우리를 찾는다면 가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어요. 덕분에 부서도 세분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직원이 늘어났고 마침내 제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건물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1층에는 인쇄소를 만들었어요. 어려울 때 우리 회사를 살려줬던 전단 작업이나 명함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밀려드는 작업 의뢰에 회사의 불은 늦게까지 꺼질 줄 몰랐지만 일을 하는 것이 신나서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제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모든 것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대로 남은 시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때가 되어 물러나면 그것만큼 좋은 인생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살면서 처음 들어본 이 바이러스는 제 생각보다 훨씬 무시무시하고 끈질겼습니다. 심각할 때는 모든 일이 마비가 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사회의 분위기가 시시각각 달라졌고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만날 수 있는 인원은 점점 줄었고 식당마다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단축 영업은 기본이었고 단계가 올라가 식당에서 취식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홀 장사 자체를 포기해야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회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규 거래처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래처마저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나마 홀운영이 배달 위주로 바뀌면서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의뢰하는 고객님들이 있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면 자체가 어려우니 발로 뛰는 영업도 할 수 없었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텼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을 제 손으로 내보내야 하는 심정,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IMF 때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지금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서 우리 직원들 꼭 다시 부르겠다고 홀로 맹세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존에 거래하던 곳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새롭게 수요가 생긴 곳들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곳도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디자인 업체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단가 하락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도 이 일이 있어 버틸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장님 아내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 무렵 무료 디자인 툴이 활성화되면서 업계는 더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뒷짐지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과 작업 퀄리티를 더 올리는 것 뿐이었어요. 아내도 쉬지 않고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매일 일이 끝나면 저와 함께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면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업계 상황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거래처 사람들 때문에 자괴감이 심하게 들 때도 있었지만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그런 마음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 딱 들어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고개를 숙이면, 제가 조금 더 맞춰주면, 어쨌든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쯤은 힘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제 자괴감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일상화가 되기까지 그 몇 년이 저에게는 버텨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바이러스 종식이 선언되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면서 제 마음속에도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만큼 상황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식이 된 이후에도 홀 장사를 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이 늘어났고 한번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쉽사리 깨어지지 않았어요. 당장의 오프라인 홍보 자체가 줄어들면서 상업 인쇄 시장 자체의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도 쉽지 않네. 언제쯤 좋아지려나. 상황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 다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여보, 조금만 더 힘내자. 분명 이번만 지나면 예전보다 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겠지? 그때처럼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 아내에게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나날이 줄고 있는 종이 전단지를 대체하기 위해 디지털 사업에 집중했지만 시장의 크기 자체가 줄어서 예전만큼의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제가 사장님에게 배운 오랜 노하우 덕분이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던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해가 바뀌면서 실제로 상황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가게들이 생겼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예전 고객님들이 잊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오랜만에 우리 회사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덕분에 다른 일을 하며 버티고 있던 예전 직원들 몇 명도 회사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적게나마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다시 모인 직원들과 매일 파이팅을 외치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하루였어요. 직원들은 출근해서 각자 바쁘게 일을 했고, 저와 영업부장은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외부로 나왔습니다. 그 거래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렵게 거래를 진행했던 큰 회사였고, 덕분에 다시 일어날 힘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지만 그만큼 어렵고 버거운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미팅을 할 때마다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는 늘 감당하기 힘든 골칫덩이였어요.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서인지 갑질은 또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온갖 비위 맞춰가며 겨우 미팅을 잡았건만 시작부터 무리한 단가 요구를 하지 않나, 멀쩡한 디자인을 보고 트집을 잡질 않나,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하질 않나, 계속 말까지 바꾸는 탓에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숙여야죠. 결국 거래처에서 요구한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 회사가 떠안기로 하고 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니 속이 쓰렸어요.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김 부장, 밥이나 먹고 들어갈까? 이 근처는 지금 시간이면 대부분 브레이크 타임일 거예요. 사무실 근처로 가시죠.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린 건지, 속이 상해서 쓰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당장 뭐라도 채워넣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자연스럽게 회사 맞은편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원래 불고기 전골을 파는 식당인데, 점심에는 찌개류를 팔아서 회사 직원들과 종종 가는 곳이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개업하면서 우리 회사의 홍보 전단을 맡겼기 때문에 그 후로 안면 트면서 제법 친하게 지내는 곳이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깜짝 놀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식당에 있는 6개의 테이블 위에 빼곡히 음식이 세팅되어 있었거든요. 어, 김 사장님, 오늘 뭐 예약 손님 있어요? 점심 안 되죠? 지금 점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다 어째? 왜 그래요? 왜 울려고 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말을 걸자 잔뜩 울상이 된 사장님은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보는 손님이 점심 모임을 사장님네 식당에서 하고 싶다며 불고기 전골을 총 20인분을 예약했대요. 중요한 모임인데 동네 맛집이라고 소개를 받았으니 특별히 신경 써 달라면서요. 그 예약을 받는데 사장님은 정말 오랜만에 횡재한 기분이었대요. 점심에 저녁 메인 메뉴를 판매하는 일도 거의 없는데 심지어 20인이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잔뜩 신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내가 분명히 확인 전화를 했거든요. 틀림없이 12시 30분까지 오겠대요. 그러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다 준비해달라고 해서 걱정 말라고 하고 끊었죠. 20인상을 한 번에 차려야 되고 중간중간 서빙도 해야 되니까 급하게 저녁 알바하는 친구까지 불러서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침에는 전화했을 때는 신호가 가길래 문자를 남겼죠. 시간 맞춰서 잘해놓을 테니 조심히 오시라고. 다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네? 무슨 그런... 예약금은요? 받으셨죠? 아니요. 사실 우리가 동네 장사인데 예약금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취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손님 놓칠까봐 마음이 급해서 예약금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저에게 말을 하던 순간에도
사장님은 받지 않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상에 올린 음식을 어떻게 다시 쓰냐고. 심지어 불고기 전골은 미리 불까지 올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점심때 매출 좀 올려보겠다고 했다가 막상 노쇼를 당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객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김 부장, 지금 아무나 연락해서 회사에 있는 식구들 싹 다 여기로 오라고 해. 오랜만에 불고기 전골로 회식이나 하자고. 네, 코앞이니까 그냥 가서 데려올게요. 그러면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이랑 경비 선생님도 모시고 와. 직원이 나가고 사장님이 깜짝 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 사장님,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내가 실수한 건데, 이거 다 식은 걸 어떻게 드려? 식사 때도 지나서 다들 식사도 하셨을 텐데. 사장님, 우리 회사 식구들 먹성 몰라요? 불고기야 데우면 그만이고, 반찬은 원래 차가운데요, 뭐. 마침 다 같이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내친 김에 오늘 하는 거죠. 여기 불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노쇼한 사람들 진짜 바보다. 전골에 불 좀 다시 올려주세요. 저는 사장님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전골 냄비에 다시 불을 켜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스버너에 불을 다시 켜는 사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정도는 조용히 모른 척 넘어가기로 했어요. 뭐라도 더 줘야 한다며 테이블마다 계란찜을 올려놓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갑작스러운 거래 취소로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저는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의 도움은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기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안으로 우리 회사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을 가득 채운 직원들은 노쇼 손님이 시킨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사장님은 고맙고 미안하다며 자꾸만 서비스를 가져다 주셨어요. 갑작스럽게 가지게 된 자리였지만 오랜만에 즐거워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보니 낮에 있었던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면서 저도 정말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손님이 등장했어요. 설마 노쇼 손님인가 싶어 보는데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끌벅적한 식당의 분위기에 깜짝 놀라며 이 시간에 무슨 손님이 그렇게 많냐고 사장님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단골 손님인 듯한 할아버지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할아버지는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며 나가려고 하셨죠. 그때 제가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마침 테이블이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드시고 가시겠어요? 단골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대접할 테니 기분 좋게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사장님과 앉아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던 할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저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시고는 조용히 식당을 떠나셨어요. 얼마 후 배부르게 회식을 마친 직원들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뭐 두고 간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계산을 하려는 저에게 사장님은 고맙다며 끝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내가 염치 없게 돈을 받네요.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음식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역시 맛있었어요. 오늘 저도 많이 힘든 하루였는데 사장님이 음식을 미리 준비해 주신 덕분에 직원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덕분에 다들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회사에 돌아가 잘 먹었다고 좋아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그깟 값질 뭐가 됐으냐 싶었어요. 오늘의 깜짝 회식 덕분에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힘을 얻었습니다. 노쇼 사건이 있고 며칠 뒤 회사에 의외의 인물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식당에 홀로 찾아오셨던 할아버지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할아버지를 미팅룸으로 모셨어요. 제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던 할아버지는 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덕분에 참 잘 먹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잘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내가 가게를 하나 하는데 간판이 너무 오래됐어요. 식당 김 사장이 그러는데 여기가 그런 거 만들어주는 데라면서요? 네, 맞아요. 정말 잘 오셨어요. 사실 저희가 간판 맛집이거든요. 제가 정말 멋있게 바꿔드릴게요, 어르신. 할아버지는 찍어온 간판과 건물 사진 몇 개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주소를 받아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작업 날짜와 비용 등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데 할아버지께서 대뜸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기 김 사장 말로는 요즘 여기 회사도 그렇게 사정이 좋은 건 아니라던데 어찌 그리 선뜻 대신 팔아주겠다고 나섰소? 에이, 팔아주긴요. 마침 배가 너무 고팠고 직원들도 챙기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긴 거죠.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나쳐선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냥 평소대로 한 것뿐이에요.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마음인데 덕분에 나도 한 수 배우고 갑니다. 할아버지께서 떠나고 직원들과 건물 답사도 가고 어울리는 디자인을 뽑으면서 성심껏 일을 했습니다. 비록 간판 하나였지만 짧은 인연도 기억하고 와주신 어르신이 고마워서 더 신경 써서 일을 했어요. 간판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할아버지께 설명드리면서 만족스러워 하실 때까지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간판을 무사히 달던 날, 할아버지는 간판 하나를 바꾸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너무 마음에 든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고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자부심이 생기곤 합니다. 분명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더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덕분에 아직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주소를 보냈다고 하시면서 그 앞으로 좀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일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주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들어 한 건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르신, 여기는 무슨 일로? 보자. 여기 간판이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측면까지 하면 못해도 20개는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기 있는 간판 오 사장님이 싹 갈아줘 봐요. 네? 네? 제가요? 이걸 전부요? 깜짝 놀란 저를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명함에는 할아버지의 조남과 함께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간판을 싹 갈아달라고 한 건물의 주인 역시 할아버지였고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이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을 여러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처음부터 맡겼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미안해요. 내가 간판 하나 맡겼는데도 오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아주 성심성의껏 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오 사장님이라면 내가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세요? 저한테 정말 맡기시는 거죠? 못 믿겠으면 성금으로 다 지불할까요? 아닙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기회 주신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 만에 큰 거래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길바닥인 것도 있고 할아버지께 큰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면서도 호탕하게 웃으시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의뢰를 받고 온 직원이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예전 생선가게 사장님의 건물에 간판을 올리던 날을 떠올리며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결과물은 대성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건물이 훨씬 좋아 보인다며 만족스러워 하셨고 매년 본인 소유의 다른 건물들도 저희에게 맡기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당발답게 상인의 소속 사장님들에게 제 명함을 대신 돌리며 소개해 주셨고 덕분에 우리 회사만의 스타일이 담긴 간판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의뢰가 들어올 때도 많았지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건물 안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의뢰를 주시기도 했어요. 덕분에 크고 작은 작업 의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판이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점포 안에 있는 홍보 전단지의 작업을 맡게 되는 일도 늘어났어요. 사장님들 중에서는 평범한 명함이 싫다며 손님들이 기억할 만한 특별한 명함을 주문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하나가 잘 되니 다른 곳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퍼졌어요. 이번엔 성공의 도미노가 출발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작업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던 동안에도 묵묵하게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한번 입소문을 타고 잘한다고 얘기가 도니까 동종업계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유명해지라는 말이 있죠. 유명해지니 성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기업에서 먼저 협업을 하고 싶다며 제안을 해오기도 했고, 공공 프로젝트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회사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우리 회사의 디자인 작업 분야도 꽤 넓어졌어요. 직원들 한 명 한 명 제 몫을 다해준 덕분에 저는 불과 1년 만에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거느리는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던 노쇼 식당의 사장님도 노쇼 사건이 소문나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더니 더 큰 가게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새로운 간판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만들어준 간판은 평생 간직하겠다며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식당 사장님과는 아직도 종종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식당 사장님은 여전히 불고기 전골을 주 메뉴로 팔고 있어요. 가스버너에 불을 올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날 제가 데웠던 것은 단순히 식어버린 불고기 전골이 아니었다고요. 뜨겁게 데워지며 보글보글 끓고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던 시절, 누군가에게 내밀었던 저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행운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행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상황에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을 베풀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은 더 큰 행운과 행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그동안 저에게 다가왔던 크고 작은 행운들이 제 말이 맞다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 또 다른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저와 함께할 귀인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제가 나누었던 작은 마음들이 잊지 않고 저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각박한 세상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반드시 따뜻한 손길을 내밀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를 다독이며 다짐해 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 뜨겁게 되어가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